하그아악 살점이 터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고요한 대기를 찢어 발겼다. 잿빛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눈발이 휘몰아치고 있었으나 우의정 김대감의 소슬대문 앞은 붉은 선혈로 얼룩져 그 처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몽둥이를 쥔 하인 칠성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고 바닥에 널브러진 자그마한 형체는 이미 사람의 꼴이라기보다는 진흙탕에 뒹구는 헌 집신짝에 가까웠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뉘 안전이라고 길을 막아서 썩 꺼지지 못할까. 칠성이 다시 한번 몽둥이를 높이 쳐들자 구경하던 행인들조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다시 한번 고막을 때렸으나 매질을 당하는 아이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대문 안쪽 사랑채 누마루에서 내려다보는 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조선 팔도의 권세를 떨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우의정 김익헌의 외아들 선우였다. 비단 옷을 입고 화로를 곁에 둔 그는 마치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사람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소매 속 두 주먹은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어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선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피투성이가 된 거지. 아이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자신과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눈빛은 공포나 원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영혼의 반쪽을 찾은 듯한 혹은 깊은 심연 속에서 구원을 갈구하는 듯한 처절한 호소였다. 선우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본 적이 없는 세상이 김대감댁 벙어리 도령이라 부르는 사내였다. 칠성의 몽둥이가 아이의 앙상한 등짝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찰나 선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듯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라기보다는 갇혀있던 짐승이 철창을 들이받으며 토해내는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사랑채 난간을 붙잡은 선우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창백하게 꺾였고 그의 목을 대가 격렬하게 꿈틀거렸다. 세상 사람들은 선우를 가리켜 전생에 큰 죄를 지어 혀가 굳은 형벌을 받은 것이라 수군거렸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김익헌 대감에게 있어 벙어리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뼈아픈 가시였다. 김대감은 조선 팔도에 용하다는 명의는 모두 불러들여 아들의 혀를 고치려 애썼다. 쓴 약재를 수없이 다려 먹이고 혀 밑에 침을 놓고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도 했으나 선우의 입은 천근 바위처럼 무거웠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건조한 글귀를 적어내는 것뿐이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신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마음의 문이 닫혀 말이 나오지 않는 심증신정이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럴 때마다 김대감의 낯빛은 흑빛으로 변했고 선우는 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을 피해 자신의 방 어둠 속으로 숨어들곤 했다.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을 침묵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온 선우였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한 침묵의 성벽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대문 밖의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칠성은 주인의 위세를 등에 업고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이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도련님을 쳐다봐 칠성이 아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눈밭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물들었고 아이의 입에서는 쿨럭이며 검붉은 핏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본 선우의 뇌리에는 십수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밤, 비명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차가운 명령. 그날 이후로 닫혀버린 기억의 파편들이 눈앞의 참상과 겹쳐지며 선우를 미칠 듯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저 아이는 죽을 것이고 자신 또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다. 선우는 화로를 박차고 일어나 맨발로 누마루를 뛰어내려갔다. 으아하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이제 명백한 절규였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기겁하며 길을 쟀다. 비단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지르는 선우의 발바닥에서는 김이 피어올랐다. 대문을 박차고 나간 선우는 칠성의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도련님 칠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선우는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멍과 피로 뒤덮여 성한 곳이 없었다. 아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선우를 올려다보며 가냘픈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 미약한 손길이 선우의 가슴에 닿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선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다. 멈춰. 찢어질 듯한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를 담은 말이었다.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의 첫 마디였다. 그 시각 사랑채 안쪽에서 서책을 읽던 김대감은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란에 미간을 찌푸렸다. 평소라면 하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으나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게다가 그 소리에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사무치게 그리운 음색이 섞여 있었다. 김대감은 읽던 책을 덮고 곰방대를 내려놓은 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냐? 대문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야? 호통을 치며 마당으로 들어선 김대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문 앞 눈밭에 자신의 아들 선우가 피투성이가 된 거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하인들은 모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발길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의 입에서, 그 닫혀있던 입에서 분명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련님께서 말씀을. 칠성이 몽둥이를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다. 선우는 아버지가 나온 줄도 모르고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아이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고 그의 뜨거운 입김은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을 붙들려는 듯 필사적이었다. 야. 선우는 띄엄띄엄 마치 녹슨 기계가 억지로 돌아가듯 힘겹게 단어를 뱉어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경외이자 부조리한 폭력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이었다.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대문 기둥을 잡고 간신히 서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으나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그것도 천한 거지. 아이를 위해 터져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통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항상 순종적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빛은 김대감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를. 선우는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김대감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이 말을 했다는 기쁨과 천한 것에게 굴복하는 듯한 아들의 모습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 거지. 아이가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내 아들의 굳게 닫힌 입을 열게 했단 말인가. 김대감의 시선이 선우 품에 안긴 아이에게로 향했다. 핏물에 젖어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낯익은 이목구비가 김대감의 기억 저편을 자극했다.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세상 모든 것을 하얗게 덮으려 했지만 대문 앞에 붉은 피와 선우의 뜨거운 눈물은 결코 가려지지 않았다. 선우의 통곡 소리는 높은 담장을 넘어 저잣거리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한 벙어리의 입이 열린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독선으로 쌓아 올린 김대감의 철옹성의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으며 10수년 전 묻어두었던 추악한 비밀이 눈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김대감은 망부석처럼 굳어 있었으며 선우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울고 또 울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오직 선우의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미약한 신음만이 살아있는 것들의 증거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비로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다시 돌기 시작했다. 쾅!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 달수는 짐승의 사체처럼 질질 끌려가
행랑채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광에 내동댕이 쳐졌다. 칠성은 거칠게 빗장을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재수 없는 놈. 내 놈 때문에 내가 도련님께 무슨 꼴을 보인 게야. 그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지만 그의 등 뒤로는 음산한 바람 소리만이 남아 광의 문틈을 스치며 귀곡성처럼 울어댔다. 김대감의 언명으로 인해 의원을 부르는 것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진 달수의 몸은 열병으로 인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가 이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경련하기를 반복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으나 아이는 신음조차 낼 기력이 없어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사랑채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질 줄 몰랐다. 기미컨 대감은 방 한가운데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까 선우가 신고 나갔던 피와 진흙으로 얼룩진 비단신이 놓여 있었다. 말을 했다. 김대감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환희라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탄식이었다. 20년 세월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들의 목소리였건만 그 첫마디가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천안거지를 향한 구명 요청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묘하게 뒤틀어 놓고 있었다. 무엇보다 김대감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선우가 보였던 그 눈빛이었다. 마치 10년 전 자신이 직접 사약을 내리게 했던 옛벗 충신 최진사의 마지막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대감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하인을 불렀다. 그 아이 살려두되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한편 건넌방에 홀로 남겨진 선우는 대야에 담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그의 손은 끊임없이 비벼지고 있었다. 아무리 씻어내도 손에 묻은 붉은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달수의 피였지만 선우의 눈에는 10년 전 그날 밤 문틈으로 목격했던 선혈 낭자한 마루의 환영으로 겹쳐 보였다. 선우의 기억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10살 남짓했던 어린 선우는 아버지의 서재 병풍 뒤에 숨어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서재로 끌려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의 둘도 없는 벗이자 청렴하기로 소문난 최진사였다. 어린 선우는 두 어른이 바둑이라도 두는 줄 알고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날 밤 벌어진 일은 바둑이 아닌 일방적인 도륙이었다. 이컨 자네가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지 않던가? 최진사의 절규는 처절했다. 그러나 김대감의 표정은 차가운 가면을 쓴 듯 무표정했다. 권력은 나누는 것이 아니네. 자네의 그 고지식한 충심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면 베어버릴 수밖에. 김대감의 신호에 따라 병풍 뒤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튀어나왔고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최진사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며 응시했던 곳은 공교롭게도 선우가 숨어있던 병풍 틈새였다. 죽어가는 자의 원망 섞인 그러나 슬픔 가득한 눈동자와 어린 선우의 겁에 질린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선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영웅이 아니라 악귀였고 세상은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지옥이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선우의 성대는 그날부로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입을 열면 그날의 끔찍한 비밀이 튀어나와 자신마저 죽일 것 같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다. 선우는 물이 담긴 대야를 엎어버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닥으로 쏟아진 물이 흥건하게 적셔드는 것을 보며 그는 깨달았다. 낮에 보았던 그거지. 아이 달수의 눈빛은 최진사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아니, 똑같았다. 살려야 해. 그 아이는 최진사 아저씨의. 선우의 입술이 다시금 달싹거렸다. 목소리는 여전히 쇳소리처럼 거칠고 갈라졌지만 생각은 명료했다. 달수는 최진사의 유일한 혈육임이 분명했다.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때 유모의 품에 안겨 간신히 도망쳤다던 그 갓난아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선우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업의 찌꺼기를 뒤집어 쓰고 시궁창을 구르며 살아온 아이. 그 아이가 제 발로 원수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나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이자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시작이었다. 밤은 더욱 깊어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선우는 옷장에 숨겨두었던 검은 겉옷을 꺼내 입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더 이상 방 안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팻마루로 나섰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선우는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행랑채 쪽으로 이동했다. 눈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까치발을 들고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흡사 밤을 틈타 움직이는 자객과도 같았다. 광 앞에 도착한 선우는 주위를 살핀 뒤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안에서는 간헐적으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살아있었다. 선우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물쇠는 단단히 채워져 있었고 열쇠는 칠성의 허리춤에 있을 터였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선우는 품속에서 주먹밥 한 덩이와 작은 물병을 꺼냈다. 저녁 수라상에 올라온 것을 몰래 감춰둔 것이었다. 그는 문 아래쪽 쥐들이나 드나들 법한 작은 틈새를 발견하고 엎드렸다. 흙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선우는 틈새로 주먹밥을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십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퇴화해버린 성대를 억지로 긁어내며 만드는 소리는 기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앙상하고 더러운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주먹밥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개걸스럽게 씹어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문틈으로 아이의 눈동자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눈동자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는 듯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선우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선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눈 덮인 바닥을 적셨다. 너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작 이 주먹밥 하나뿐이라서 미안하다. 너를 진작 알아보지 못해 미안하다. 나의 침묵이 너의 고통을 방조해서 미안하다. 수만 가지의 사죄가 미안하다. 라는 한마디에 응축되어 흘러나왔다. 달수는 주먹밥을 먹던 동작을 멈추고 문 밖의 사내를 응시했다. 낮에 자신을 안고 울어주던 그 형님이었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밤중에 찾아와 밥을 주고 사과를 한다. 달수는 평생 받아보지 못한 기이한 호의에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달수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어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선우의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다. 거칠고 투박한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가해자의 아들과 피해자의 아들, 침묵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선우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한 발음이었다. 의지가 언어를 단련시키고 있었다. 선우는 붓과 종이가 아닌 자신의 육성과 의지로 세상과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을 무너뜨리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했다. 그것이 자신이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은 이유이자 남은 생을 바쳐 해야 할 유일한 소명임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김대감이 움직이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선우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새 내린 눈이 그의 발자국을 지워주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속에 새겨진 결의는 그 어떤 눈보라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선명했다. 선우는 다시 한번 굳게 닫힌 광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침묵의 시대는 끝났다. 다가올 아침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피바람이 몰아치는 격동의 아침이 될 것이었다. 선우는 매서운 눈빛으로 사랑채를 노려보며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날이 밝았으나 김대감의 저택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그 백색의 순결함은 오히려 집안 곳곳에 서린 검은 살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사랑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김대감의 기침 소리는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듯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아침 수라상을 물리기 무섭게 하인 칠성을 방으로 들였다. 그래, 그 아이놈은 아직 숨이 붙어 있더냐. 김대감은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대며 무심한 듯 물었으나 찻잔을 쥔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쥐어짜듯 대답했다. 예, 대감마님. 모진 매질에도 끈질기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워낙 상처가 깊어 오늘을 넘기기는 힘들 듯 하옵니다. 김대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오늘 밤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거적에 말아 강물에 띄워 보내거라. 내일이 내 생신 잔치 아니냐. 집안에 상서롭지 못한 것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잔인한 명령이 찻잔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선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역시 변하지 않았다. 아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갓 피어나는 생명 따위는 잡초 뽑듯 제거해버리는 그 냉혹함은 10년 전보다 더욱 견고해져 있었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지며 흐려지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늘 밤 달수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아버지라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 속에서 질식해 죽을 것이며 달수는 이름 없는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슥슥. 먹이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검은 먹물이 벼루에 고일수록 선우의 눈빛은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가라앉았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가 아닌 자신의 손바닥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용기, 용치, 그리고 그 옆에 다시 적었다. 속죄. 붓끝이 떨렸지만 획은 힘차고 단단했다. 그는 20년간 닫혀있던 목구멍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성대는 여전히 뻣뻣하고 낯설었지만 어젯밤 터져나왔던 그 울부짖음의 잔향이 아직도 뜨겁게 남아있었다. 선우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던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했다. 나, 는, 더, 이, 상, 침, 묵, 하, 지, 안, 는, 다. 쇳소리 섞인 거친 음성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택 곳곳에 청사초롱이 켜지기 시작했다. 내일 있을 대규모 생신 연회를 준비하느라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덕분에 행랑채 쪽 감시는 평소보다 느슨해져 있었다. 선우는 어둠이 짙게 깔리기를 기다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그의 품에는 날카로운 단도 하나와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쳐낸 낡은 서찰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10년 전 최진사가 죽기 직전 김대감에게 보냈던 마지막 상소문의 초안이었다. 아버지가 태워 없애지 않고 조롱하듯 보관해오던 승리자의 전리품이었다. 선우는 이것이 달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진실을 알리는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광주변은 고요했다. 칠성은 내일 잔치 준비로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는지 코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선우는 주위를 살피며 광의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지만 밤바람 소리에 묻혔다. 안으로 들어선 선우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구석에 웅크린 달수를 찾았다. 아이는 하루 사이 더 야위어 보였고 열이 펄펄 끓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듯했다. 선우는 달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무릎에 뉘었다. 1, 나, 라. 선우의 낮은 목소리가 달수의 귓가에 닿았다. 달수가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어젯밤 주먹밥을 주었던 그 형님의 얼굴이 들어왔다. 달수는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서는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보았다. 선우는 품에서 가져온 물병을 달수의 입가에 대주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빨아들이듯 달수는 허겁지겁 물을 삼켰다. 기력을 조금 회복한 달수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도련님은 높은 분이잖아요. 그 순수한 물음이 선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선우는 대답 대신 바닥의 흙먼지를 손으로 평평하게 골랐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달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선우가 글자를 쓰는 비장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임을 느낄 수 있었다. 선우는 바닥에 라는 글자를 크게 썼다. 그리고 품에서 훔쳐온 서찰을 꺼내 달수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서찰 끝에 찍힌 낙관. 그것은 10년 전 최진사가 쓰던 인장이었다.
달수는 그 낙관을 보자마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기억에는 없지만 본능이 반응하고 있었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다. 유모가 죽기 전 이것이 내 아비의 정표다라며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다. 선우는 서찰에 찍힌 낙관의 문양과 옥패에 새겨진 문양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 숨이 턱 막혀왔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눈앞에 이 비천한 거지. 소년이 바로 조선의 충신 최진사의 아들이었다. 선우는 달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너, 의, 아, 버, 지, 는, 훌, 륭, 한, 분, 이셔다.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을 아비 없는 자식, 근본 없는 거지라.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그에게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다는 말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충격이었다. 나, 의, 아, 버, 지, 가, 너, 의, 아, 버, 지, 를, 죽, 였다. 선우의 고백은 고통스러운 신음처럼 터져나왔다. 달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선우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그 말이 진실임을 웅변하고 있었다. 선우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가해자의 아들로서 피해자의 아들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어라, 광문이 왜 열려 있어? 순찰을 돌던 하인의 목소리였다. 시간이 없었다. 선우는 급히 눈물을 닦고 달수의 어깨를 잡았다. 네, 일, 연, 회, 장, 으, 로, 와, 라. 선우는 달수의 귀에 대고 빠르고 정확하게 속삭였다. 네, 가, 너, 를, 증, 명, 하, 겟, 다, 목, 숨, 을, 걸, 고. 달수는 선우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껏 누구도 믿지 못했던 세상이었지만 이 사람만큼은 믿고 싶었다. 선우는 달수의 손에 단도를 쥐어주며 몸을 숨기라고 눈짓했다. 그리고 자신은 짐승처럼 기어 광의 반대편 썩은 판자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선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직후 하인이 횃불을 들고 광안을 비추었다. 하지만 달수는 이미 집더미 깊숙이 몸을 숨긴 뒤였다. 하인은 투덜거리며 다시 문을 잠갔다. 바람이 불었나? 귀신 나오겠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뜨거운 분노와 사명감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올려다본 밤하늘에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최진사의 혼이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선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의 사랑채가 정면으로 보이는 정자나무 아래 섰다. 내일이면 저 사랑채 앞마당에서 화려한 생신잔치가 열릴 것이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 아첨을 떨고 술잔을 기울이며 위선을 떨 것이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화려한 잔치판을 자신의 피와 목소리로 뒤집어 엎을 것이다. 20년간 묵혀둔 침묵의 빚을 갚고 거짓된 평화를 깨뜨리는 폭탄이 될 것이다. 기다리십시오, 아버지. 선우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사랑채를 노려보며 처음으로 또렷한 문장을 완성해 중얼거렸다. 당신의 가장 화려한 날이 가장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선우의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것은 다가올 폭풍전야의 서막이었다. 선우의 굳게 담은 인매에는 비장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의정 김익헌 대감의 육순잔치가 열린 사랑채 앞마당은 그야말로 주지육림, 조칠얼린이라 할 만했다. 조선 팔도에서 진상된 사내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차려졌고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들의 옷자락이 나비떼처럼 춤을 추었다. 덩기덕 쿵덕 장구 소리와 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을 뒤흔들었으나 그 소란스러움은 오히려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느껴졌다. 김대감은 호피가 깔린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관 대작들의 아부를 즐기고 있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대감의 권세가 태산북두와 같으니 우리 조선의 앞날이 참으로 밝사옵니다. 간신배들의 현올림에 김대감의 입꼬리는 내려올 줄을 몰랐고 붉은 포도주는 그의 잔을 넘쳐 흘러
마치 핏물처럼 탁자를 적셨다. 그러나 그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그림자 속에는 결코 초대받지 못한 손님 선우가 죽은 듯이 서서 이 모든 위선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화려한 촛불이 아닌 아버지의 붉게 상기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이놈 놓아라.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흥겨운 가락을 찢고 들어왔다. 하인 칠성이 멍석에 말린 무언가를 질질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거적 사이로 삐져나온 것은 피투성이가 된 달수의 앙상한 다리였다. 칠성은 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소리쳤다. 대감마님, 이 거지놈이 감히 잔치상에 올릴 귀한 고기를 훔치려다 잡혔사옵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에 부정탁의 피를 볼 수는 없어 내쫓으려 했으나 워낙 발버둥이 심해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 같아 끌고 왔나이다. 김대감의 미간이 일순 찌푸려졌으나 좌중에 시선이 집중되자 이내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흥감이 내 생신상에 손을 대다니. 여봐라. 저놈을 멍석말이하여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게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거라. 흥을 돋우는 구경거리로 삼기에 딱 좋겠구나. 잔치에 참석한 고관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낄낄거렸고 그 잔인한 명령은 순식간에 집행될 태세를 갖추었다. 굵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거적을 둘러쌌다. 달수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거적 틈으로 새어나왔지만 북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하나 둘 칠성의 구령과 함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벼락처럼 튀어나갔다. 멈춰라. 짐승의 포효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돌아온 귀신의 절규 같기도 한 기괴한 고함 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다.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하인들은 쏘스라치게 놀라 동작을 멈추었고 술잔을 기울이던 대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눈에 핏발이 선 김대감의 외아들 선우가 서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꼿꼿하게 걸어나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몸으로 밀쳐내고 피 묻은 거적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저것은 벙어리 도령 아닌가? 아니 방금 말을 한 것인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우야, 네가 지금 말을 한 것이냐? 아들의 입이 열린 것은 경사였으나 그 타이밍과 상황은 최악이었다. 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응시했다. 그의 목을 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얼굴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댐을 무너뜨리고 쏟아져 나오는 언어들은 그의 성대를 찢어발기는 고통을 수반했다. 하지만 선우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 버, 지, 이, 아, 이는, 도, 둑, 이, 아, 닙, 니, 다. 쇳소리가 섞인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발음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김대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네 이놈, 지금 제정신이냐? 천한 거지. 놈을 감싸려고 아비의 잔치상을 망치는 게야. 썩 물러나지 못할까? 김대감의 호통에도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품속에서 달수를 꺼내 일으켜 세웠다. 멍투성이가 된 달수는 선우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렸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에서 낡은 서찰과 옥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여, 기, 증, 거, 가, 잇, 습, 니, 다, 십, 년, 전, 아, 버, 지, 가, 죽, 인, 최, 진, 사, 의, 아, 들, 입, 니, 다. 선우의 입에서 최진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대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화살에 맞은 듯 뒤로 주춤 물러났다. 좌중은 경악에 휩싸였다. 최진사는 10년 전 영모죄로 몰려 참수당한 인물이 아니던가. 그 이름은 금기어였다.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터진 둑은 다시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말을 이었다. 이, 서, 찰, 은, 최, 진, 사, 가, 죽, 기, 전, 남, 긴, 것, 입, 니, 다, 아, 버,
지, 의, 탐, 욕, 과, 죄, 악, 을, 고, 발, 하, 는. 선우는 서찰을 펼쳐 보이며 울부짖었다. 제, 가, 밭, 습, 니, 다, 10년, 전, 그, 날, 밤, 아, 버, 지, 가, 최, 진, 사, 아, 저, 시, 를, 죽, 이는, 것, 을. 그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연회장을 강타했다. 하인들은 엎드려 떨었고 고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다. 김대감의 권세라는 거대한 탑이 아들의 혀끝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영혼을 향해 던지는 사형 선고였다. 이 미친놈이 병이 도져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입을 막아라. 김대감은 발악하듯 소리쳤다. 칠성과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선우는 품에서 숨겨둔 단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다, 가, 오, 지, 마, 라, 한, 발, 짝, 만, 더, 오, 면, 내, 가, 죽, 는, 다. 선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누구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진실을 지키려는 아들의 모습에 김대감은 망연자실했다. 선우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아, 버, 지, 제, 발, 멈, 주, 십, 시, 오, 이, 제, 그, 만, 죄, 를, 쉿, 으, 십, 시, 오. 그것은 협박이 아닌 타락한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효심이자 애원이었다. 그때 연회장에 참석했던 사헌부 대사원 박영감이 앞으로 나섰다. 평소 김대감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선우가 든 서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도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오. 그 서찰, 내가 좀 볼 수 있겠소. 김대감이 막으려 했으나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박영감에게 서찰을 건넸다. 서찰을 읽어내려가는 박영감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곳에는 김대감이 권력을 잡기 위해 영모를 조작하고 최진사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박영감의 탄식과 함께 연 회장은 술판이 아닌 심판장이 되어버렸다. 달수는 선우의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칼을 들고 아버지를 고발하고 피를 토하며 소리치는 선우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그는 옥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그리고 짐승처럼 살아온 자신의 삶이 저 형님의 목소리를 통해 위로받고 있었다. 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붕 뜬 것처럼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아, 버, 지, 저, 는, 오, 늘, 아, 버, 지, 를, 일, 엇, 습, 니, 다, 하, 지, 만, 사, 람, 의, 도, 리, 를, 찻, 앗, 습, 니, 다. 선우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김대감의 가슴에 꽂혔다.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잔치는 난장판이 되었고 음식 냄새 대신 비릿한 진실의 냄새가 진동했다. 김대감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한 비단옷은 술과 흙으로 더러워졌지만 더 추한 것은 드러나버린 그의 민낯이었다. 그는 아들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선우의 눈빛은 이미 그를 넘어선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갇힌 벙어리, 소년의 눈빛이 아니었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한 인간의 당당하고도 슬픈 눈빛이었다. 박영감은 포졸들을 불렀다. 우의정 김익헌을 추포하라. 내 이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여 임금님께 고할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김대감의 손에 오랏줄이 묶이는 순간 선우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어제 내린 눈 위에 또다시 덮이는 눈이었지만 이번 눈은 달랐다. 그것은 더러운 것을 덮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때를 씻어내려는 정화의 눈이었다. 선우는 옆에 엎드린 달수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체온이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서로를 덮였다. 끝, 낮, 다, 달, 수, 야. 선우가 속삭였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기괴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울림이었다. 연회장의 소라는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마당에 가득 찼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가고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침묵의 밤이 끝나고 진실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 해의 겨울의 눈보라는 유난히도 매섭고 길었으나 계절의 섭리는 어김없이 찾아와 얼어붙은 대지를 녹였다. 피비린내와 통곡으로 얼룩졌던 김대감의 저택 마당에도 기어이 봄은 당도했다. 하지만 그 봄은 예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던 기와집의 위세는 꺾였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아첨꾼들의 발길은 뚝 끊어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따스한 햇살과 이름 모를 들꽃들의 소박한 향기였다. 우의정이라는 거창한 직함이 떨어져 나간 그 집 대문에는 이제 김씨가옥이라는 낡고 투박한 현판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주인 잃은 권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고요한 평화였고 그 평화의 중심에는 선우와 달수 두 사람이 있었다. 선우는 사랑채 누마루에 앉아 뜰에 핀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겨울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며 절규했던 그 처절한 밤 이후 선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버지 김익헌은 삭탈관직 당하고 저 멀리 남해의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가문은 몰락했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으나 선우는 남겨진 작은 초가와 미끼밭 몇 마지기를 지키며 낙향을 택했다. 비단 옷 대신 거친 무명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는커녕 오히려 껍질을 벗고 나온 매미처럼 투명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소리를 내어보았다. 보, 옹, 이, 구, 나. 아직은 조금 어눌하고 느릿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쇠를 긁는 듯한 고통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형님 밭에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달수였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뼈만 앙상한 거짓골을 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아이는 이제 몰라보게 건강해져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단단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맑게 빛나는 눈동자는 영락없는 최진사의 아들이었다. 달수는 선우를 도련님이 아닌 형님이라 불렀다. 신분의 귀천이 사라진 이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의형제로 맺어져 있었다. 선우는 달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20년 동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며 만들어내는 미소는 보는 이의 마음까지 녹일 만큼 순박했다. 고, 생, 햇, 다, 밥, 먹, 자. 선우가 말했다. 달수는 흙 묻은 발을 털며 마루로 올라와 선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소박한 보리밥과 된장국뿐인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수라상보다 달고 맛있는 한 끼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서한쇼안 앞에 앉아 책을 펼쳤다. 달수가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았다. 선우는 달수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목숨을 대신해 자신이 앗아간 세월을 보상하기 위해 선우는 달수를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인재로 키우겠노라 맹세했었다. 자, 따, 라, 해, 보, 코, 라. 선우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읽었다. 하늘천, 따지. 달수의 낭랑한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선우의 가르침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성현의 뜻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자신의 육성으로 전했다. 말문이 트인 선우의 언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는 진정성을 담고 있어 달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침묵의 시간 동안 숙성된 지혜의 정수였다. 한편 천리박 남해의 외딴섬 유배지에서의 밤은 길고도 적막했다. 김익헌은 다 허물어져가는 귀양살이 오두막에서 파도 소리를 벗삼아 늙어가고 있었다. 권세의 정점에서 호령하던 시절은
일장춘몽처럼 흩어지고 남은 것은 늙고 병든 육신과 회한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죽인 최진사의 피칠갑된 얼굴이 나타나기도 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아들 선우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내가 귀머거리였구나. 김익헌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들이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아들의 소리 없는 비명을 듣지 못했던 것임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어느 날 한양에서 인편으로 서찰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선우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쓴 글씨가 보였다. 아버님 건강하신지요? 저와 달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고 이제는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서찰 끝에는 달수가 쓴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용서합니다, 어르신. 김익헌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평생 흘려보지 못한 참회의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의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타락한 아비를 멈춰 세우기 위한 하늘의 경고였음을, 그리고 끝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자비였음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김익헌은 매일 아침 바다를 향해 절을 하며 죽은 최진사와 세상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여생을 보냈다. 다시 선우의 집 늦은 밤이 되었지만 방 안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다. 창호지 문 위로 책을 읽는 두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선우는 이제 제법 긴 문장도 끊김없이 읽어낼 수 있게 되었다. 대학 다속의 도덕은 명덕 민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선지산의 머무름에 있다. 선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차게 담장을 넘어 밤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는 과거의 그 기괴한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띄우는 희망의 노래이자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은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저 집 도련님이 벙어리가 아니었다지 귀신씨였다더니 저리 점잖은 목소리를 가졌을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러게 말이야. 듣고 있으면 내 마음까지 차분해지는구먼. 사람들은 더 이상 선우를 손가락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선우와 달수가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했다. 선우와 달수는 가끔 최진사의 묘소를 찾았다. 잡초를 뽑고 술을 따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묘비 앞에 선 선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노라고. 불의 앞에서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봄바람처럼 속삭이는 진정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달수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고 선우는 제야에 묻혀 학문을 닦으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스승이 되었다. 사람들은 선우를 일컬어 침묵선생, 셴모센성이라 불렀다. 역설적이게도 그 호칭은 그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천금같이 무겁게 지킨다는 존경의 의미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해진 선우가 정자에 앉아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었다. 너희는 기억하거라. 입은 화화를 부르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의를 세우는 기둥이 되기도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칼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혀끝이니라. 선우의 시선이 멀리 피어난 복사꽃을 향했다.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먼 곳으로 떠난 아버지가 혹은 최진사가 보내는 화해의 손길 같았다. 선우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에 10수년 전 눈 내리는 대문 앞에서 들었던 달수의 울음소리와 자신이 토해냈던 첫 번째 절규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긴 겨울잠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생명의 찬가 잔거였다. 침묵을 깨고 나온 진실은 그렇게 영원히 역사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